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자, 이변 없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제 오늘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자, 민생 대책에는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자, 윤 대통령은 제1당 신임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일 전달된다고 하고요. 자, 축하와 함께 어떤 메시지로 화답했을까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법원 가처분으로 비대위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 자, 당원 당규를 바꿔서 비대위를 다시 출범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는데요. 자,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수습의 권한이 갔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퇴 요구 등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월이 갑니다. 정기국회도 곧 시작이 되고요. 민생 경제 심각합니다. 정치에 따로 놀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여야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각오, 앞으로의 행보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석이조와 국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월요일입니다. 또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역할이 중요합니다. 뉴스에 막 깔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쏟아져. 주말에도 이렇게 뉴스가 많아요.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가처분에 우리 깜짝 놀랐는데요. 모두 주말을 보내고 국민의힘을 좀 들여다보죠. 그런데 그대로 권성동 직대 직무대행 체제를 시한부로 운영한다.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보면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재한 비대위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게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하려면 당원 당규상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고치겠다라는 게 오늘 비대위의 결론이고, 그러기 위해서 빠르면 내일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이거를 수정하고 고치고 일정을 어떻게 할지 이걸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돼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지금 그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비대위가 다 사퇴해버린다면 지도체제가 붕괴되는 건데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임시 이제 비대위 이 체제로 가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면서 당원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정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또 의총을 연다. 지난 이 토요일에 긴급 의총을 열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가 정상화가 안 되니까 새 비대위를 또 출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비상 상황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난주 가처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과정의 첫 단계에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 좀 인위적인 비상 상황을 만든 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 비대위로 간다. 이게 임 작가님 절차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맞습니까?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게 비대위의 비대위를 또 만들겠다는 비대위의 거잖아요. 비대위가 또 생긴다.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그렇죠. 당원권 정지, 당대표 직무 정지에서 시작된 네.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또 비대위를 만들어서 다시 새 전당대회를 꾸리는 논의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마찬가지로 또 가처분 신청을 낼 텐데 도돌이표잖아요. 그러면 계속 도돌이표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내용에 보면은 비상 상황이라고 당원 당규에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네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거리 상태가 아니고 사고라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최고위원 회의가 기능 상실 상태가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은 뭐 사퇴를 했더라도 다시 뽑으면 되는 그렇죠. 거, 다시 선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멈춰선 상태가 아니라서 당연 당규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아닌데 왜 비대위를 만들고 그걸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낸 그 수는 이겁니다. 그러면 당원 당규 안에다가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면 되지 않겠냐. 네네네. 당 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도 비상 상황이다라고 쓴다. 네. 당원에다가 넣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비대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대표 선출된 당대표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당원 당규를 새로 추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서 보는 저희 같은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당원은 앞으로 다시는 당대표가 될 수 없다. 당원 당규를 그렇게 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를 여당이 좀 인지를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급해 보이고 너무 좀 조급하게 일을 추진한 것 같은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정당의 헌법 이렇게도 얘기하는 당헌 그리고 우리가 뭐 법이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또 지키는 헌법 법률도 마찬가지죠. 명분 그리고 다수에게 적용되는 그 사회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명분이 중요한데 특정한 타겟을 이제 염두에 두고 가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원 80조가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사당화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이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또 다르게 여권 내에서는 이게 특정인을 겨냥한 당원 당규가 개정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정치권이 좀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긴급 의총 한 명도 빠지지 마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로 계속 권한이 돌아가잖아요. 네.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다가 비상대책위원이었다가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됐다가 그런데 앞으로 또 새 비대위를 출범하는데 그럼 당원당규 고치는 절차적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권한이 유지되는 겁니까? 뭐 우선은 새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출근길에 많이 여러 가지 걸 물어봤어요. 거치 문제. 왜냐하면은 지난번 주말 의총에서 당에서 거치에 결정해야 된다. 네, 물러나라. 책임론이 나왔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SNS상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글을 좀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권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실무진과 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추석 연휴 전에 새 이 비대위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스스로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의총 상황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수 의견에 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총 내에서 지금 이번에 의결한 그러니까 현 비대위를 시한부 종속하고 새 비대위 출범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수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해야지 왜 거기에 대한 반발하고 비판하느냐 이런 지적도 했어요. 네.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권 원내대표의 이 거취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새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물러나지 않을까. 뭐 그다음에 내가 원내대표니까 나 비대위로 또 들어가야지.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겠다. 하지만 나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식으로 좀 비유를 드리자면 그 영화 그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대혼돈의 멀티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작품이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혼돈의 멀티버스다. 닥터 권의 대혼돈의 국민의힘 같은 느낌인데 계속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집중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오히려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윤핵관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되물을 정도로 뭔가 좀 어쨌든 이 상황을 이 장을 책장의 페이지를 덮기 위해서는 마지막 덮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걸 결국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무리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 비대위가 꾸려지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만두고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뭐 이 보도를 보면 조경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 뭐 김웅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다수는 어쨌든 새 비대위 출범 때까지는 시한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도 했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지난 비대위 출범에는 역할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상당히 경청을 하고 균형 잡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상임 전국이 다 열어서 의결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지원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전국이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네.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자신은 맨 처음에 이제 입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가면 그게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비상 상황 규정은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다시 비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아무리 당원 당규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서병수 의장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만약에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뭐 이거를 어떻게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원에서 또 다시 부정하게 되고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판결하게 되면 다시 또 도돌이표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치유하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려는 그런 상황들을 부정을 한 건데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이 지난번에 이제 그 비대위로의 전환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칠 때도 처음에는 거부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전국위 소집을 거부했었고 우리 이제 시사본부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소집에 응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본인도 한 숟가락 보탰었던 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과정이나 절차가 또 정확하게 좀 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좀 비슷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박정희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라는 거는 이준석이라는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의 직위를 해제하기 위한 직위를 빼앗기 위한 방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라는 쪽에 대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서병수 의장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또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같은 결론에 맺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있었던 의총에서 나온 얘기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거랑 별개로 아예 1년 조금 못 남은 임기를 뭐 지키는 게 의미가 없는 징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면 이번에 받고 있는 징계보다 높은 징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당 권유나
아니면 제명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의총이나 이런 전국이나 이런 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상정을 하면 윤리위에서 다뤄야 할 그렇습니다.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리위에서. 만약에 윤리위에서 이 추가 징계를 다루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난번에는 윤리위 의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정무적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원 출당 조치나 아니면은 제명 조치는 네.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는 또 그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네. 또 가처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잠재해 있는 상태인 이거 거죠. 뭐 대혼돈의 멀티버스 아니고 대혼돈의 도돌이표인데요. 계속 도돌인데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자 징계 받았다. 예. 최고위원들이 하나둘 사퇴하더라. 음. 근데 사퇴한다고 했던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비상 상황이니까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출범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상임 전국위가 이 비상 상황 맞습니다 하고 쭉 간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다 법률적으로는 실체적 하자가 심각하다. 네. 돌아가시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또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또 야, 하고 이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가 시사본부 아파요. 앞으로 지금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 그리고 이제 해도 걱정됩니다. 추가 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긴급 의총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의총에서 윤리에 지령을 내린 듯한 모습 그 자체를 국민들께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거다.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정당의 윤리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관심 갖기도 참 힘든데 최근 윤리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네네. 꼬집었고 그러면서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꼬집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하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합창곡에 도돌이표가 많은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럼 다 불렀는 줄 알았더니 또 돌아가서 또 불러야 돼. 악보는 짧은데 계속 부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고통스러운 거는 도도비표가 많은데 돌림 노래일 경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국민의 상황에는 그게 더 맞습니다. 도돌이표인데 돌림 노래다. 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원래 전 대표라고 또 부르다가 가처분 이후에 이제 대표, 직무정지된 대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심경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되는 최고위에서의 분란 와중에 문자 유출이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별 특이한 사건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여당의 대혼돈에 대한 반응 사실은 연찬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중요한 메시지까지 냈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좀 희석돼 버렸는데 어떤 입장 냈습니까? 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짧게 기자는 질문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게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도 이 문제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와 이 대통령 사이에 그러니까 이른바 체리따봉 그 문자로 인해서 증폭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고 저는 좀 느껴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인 이 국민의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대답을 한 건데 결국에는 당무에 나는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 당에서 알아서 중지 모아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포괄적이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야, 이 와중에 지금 뭐 국민의힘 단톡방 안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또 거친 설전을 벌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의인 10명이 없다. 이렇게 한탄을 했더니 장해찬 성경의 이야기를 이사장이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장해찬 이사장이 또 반론을 제기하고 박정호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지 못해서 사법 리스크가 돼버린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사이에 불화와 깊은 불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당무니까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면적으로는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은 체리따봉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났고 그리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도 연찬회에 참석을 하는 행보를 또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거면 이준석 대표하고 정확하게 풀어라 라는 요청을
이게 여론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대통령이 소위 문자 메시지에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잠재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이 결정에다가 지금 얘기하신 체리 따봉까지 얘기하시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거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 계속 네. 물어봐요 저한테. 네. 도대체 체리 따봉이 뭐냐? 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물어봐서 설명을 하느라고 네네. 열심히 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앱 갈라 그러시고 하나씩 날려주세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제가 한번 날려드려야겠네요. 자, 지금 현재 월요일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목포 요금소 부근부터 몽탄 3터널 쪽으로 쭉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몽탄 3터널 안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차로가 막혀 있고요. 뒤로 1로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늘 추풍령휴게소 부근 지나기가 내내 답답한데요. 1,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고요. 더 가서는 수도권 사고가 있었던 오산에서 정체인데 지금은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이후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에서 월곶, 안산에서 부곡 사이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반월터널 1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안동분기점 부근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일대 5km 구간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제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저녁에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신임 대표의 수락연설 일부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대명이다 그랬다가 확대명이다 그랬다가 우리 여당 얘기 먼저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여당의 이 혼란 뉴스에 좀 휩싸여서 흥행도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 그 박정호 기자 어제 현장에 직접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게 대의원 대회잖아요. 전국 네네네. 대의원 대회가 줄여서 전당대회라고 부르는 건데 현장 투표는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ALS로 2시간 동안 투표를 하는 거였지만 현장에 참관인단이라고 해가지고 대의원들이 한 수천 명이 들어와서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전당대 현장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잘 못 모였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많이 좀 모여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연설을 할 때 마음껏 소리치고 응원을 보내고 지지를 해줬다. 네. 그것만 해도 정말 이 당의 그런 활력?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물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 그런 게 좀 들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걸 결과적으로 좀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다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를 대표되는 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전국에서도 몰려왔다. 많이도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77.77%의 이재명 대표가 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 순으로 네. 5명이 선출이 됐는데 이 선출된 다음에 아까 이제 육성 들으셨겠지만 이런 수락 연설 이후에 다 이제 집에 간 게 아니라요.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현장 최고위를 바로 열었어요. 현장 최고위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최고위가 그러면 그때 시간이 7시 정도 됐으니까 저녁 먹기 전에 끝나겠지라고 해서 지지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결과가 나올 거라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나 했더니 안 가고 지지자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시락을 먹고 더 회의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마라톤 회의 첫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막 응원하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친하다. 그래서 악수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면서 혼자만 이제 뭐 친문계다 이렇게 불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원팀이다 이걸 다시 강조한 모습을 봤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게 가끔 이게 우리 숫자가 종종 나오잖아요. 국정지지율도 그렇고 77.77%. 이거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요? 네. 우연의 뭐 연속이 이제 겹치면 뭐 행운의 상징으로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7이 4개면 이제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포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센 카드죠.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센 카드라는 의미는 뭐냐? 이재명의 민주당의 탄생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이번 득표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선출될 때도 엄청 높은 득표율이었거든요. 60%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인데. 근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 득표율이라면서요?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2014년에 창당한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중에서는 이제 최고이기도 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이기도 하고 동시에 최고위원 5명 선출하는데 4명이 이제 친 이재명계 인물이 들어가고 고민정 의원도 물론 이제 뭐 친 이재명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비 이재명계 중에서도 뭐 강성은 아닌 뭐 이런 인사가 반명계는 아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김대중 총재 이래로 뭐 아마 이제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도도 높고 최고위원회도 거의 완전 장악을 한 상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강력한 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하고는 다르게 대선은 이제 연합으로 이제 치러지는 선거지만 앞으로는 온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당 권한을 완전히 몰아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당대표가 진다. 이 부담을 본인도 아마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강력한 책임, 그만큼 또 강력한 권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데 야, 77.70%. 그러니까 민주당 이 과거 정당사부터 가장 높은 당대표 득표율임과 동시에 숫자가 재밌어서 제가 조작은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제 수락연설도 그렇고 오늘 최고위의 오전 회의도 그렇고 영수회담 요청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영수회담을 제안했고요. 민생을 위해서 만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얘기를 했고 오늘도 최고위원 이 회의 첫 번째 회의였는데 첫 일성이 영수회담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그리고 이제 수락 연설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민생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입니다. 평화도 질서도 경제도 환경도 민생입니다. 약육강식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생을 강조하면서 지금 정부 여당과 좀 다른 모습,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앞으로 이제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민주주의의 퇴행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와 민생, 민생과 민주를 계속 얘기할 것 같고 결국 윤 대통령과 언제쯤 만났느냐. 거기서 여야가 협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해 보이는데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축하한다. 그리고 앞으로 야당과 함께 민생을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특별한 답이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들여다보면 영수회담 뭐 이 단어 자체가 좀 과거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 상황이 이게 과연 일어날까? 이런 의문점은 듭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여야 지도부를 또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여야 지도부 초청은 나올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단독 회담은 어려울 것 같은데 여야 지도부 뭐 회담은 있을 걸로. 근데 지금 여권 지도부가 빨리 정립이 돼야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갈 수도 없잖아요. 못 가죠. 오늘 아침에 비대위원회 회의도 주재를 못했는데 이제 거기를 갈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대였죠. 맞붙었던 상대이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 거는 또 이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 카운터 파트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민생 강조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둘이 부딪히는 그림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당시 후보들을 다 부르면 네. 안철수 의원 이런 물도 막 오는데 내부 경선으로 부르면 홍준표 대구시장, 네. 유승민 전 의원 와서 또 의인 10명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께 테이블 하기가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분들이긴 하네요. 자, 요거 하나 들여다보죠. 이 뉴스가 좀 흥미로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이 참석자 명단 이게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뭐 누구를 뭐 이제 여사가 추천해서 초청이 됐다. 네. 뭐 아니다, 기다. 또 여기에 이제 지금 관저 관련해서 공사하는 업체 대표도 지금 포함이 돼서 본인은 초청받은 바 없다. 그냥 개인적 관심으로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뭐 발길을 되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폐기해서 없다. 그랬었는데 지금 또 있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부만 있다. 이렇게 일부만 볼 수 있다.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거 유튜버 얘기 나오고 뭐 김건희 여사 초청 명단 이런 네. 게 보도가 되면서 대체 누가 초청을 받은 거야 명단이 궁금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파기가 됐다는 거였고 그게 또 논란이 됐어요. 아니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적 이 절차 없이 폐기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행안부에 좀 물어봤어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보관 여부를 물어봤더니 이거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데 초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했지만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합한 초청자 명단은 파기했지만 취합 과정에서 공문에 명시됐거나 첨부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남아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거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있는 건지 전체에서 일부만 공공기록물로 남을 만한 공문서에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건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확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없다, 파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남아있는 명단에는 초청자의 이름뿐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포함이 돼 있고 발행된 초청장이 45,570장으로 네. 우리가 4만여 명 참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숫자가 좀 구체적이에요. 이게 취합해서 다 종합한 명단은 파기했는데 취합하기 전에 쪼개져 있는 명단은 있다. 이 얘기거든요. 모여 있는. 근데 사실 그걸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네네. 그걸 그냥 다 모으면 그렇죠. 취합한 명단이 됩니다. 아니 이게 한 파일에 엑셀에 집어넣으면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이나 혹은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질의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최대 폭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네. 취합한 명단은 없다. 근데 그 전에 각 기관에서 보내온 거는 있다. 네. 그거 합치면 하나의 명단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거는 인수위나 그 당시에 인수위나 혹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이 될 대통령과 여사 쪽에서 보낼 때는 어디를 통해서 보냈는지 같은 게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앞으로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행안부에서 못하면 엑셀 잘하는 임 작가님이 가서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세요. 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지금 오늘 월요일 한입뉴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월요일의 디저트송. 청취자 7133님, 최영일의 시사본부 아줌마들이 부업하면서 매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간식 들고 방문할게요. 상식 공부돼서 좋아요. 비틀즈의 Let It Be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Let It Be. 그냥 그대로 두고 가주세요. 자, 7133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But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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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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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곡식 같은 것을 까불러서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까부르단 말은 키를 위아래로 흔들어서 곡식의 티나 건불 따위를 날려버린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콩을 까불러서 건불을 날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부르다의 준말은 까불다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통 가볍고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하다 또는 건방지고 주제넘게 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까불다와는 별개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키로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일을 키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사 까부르다와 관련이 있는 말인 까붐질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키질에는 그 외에도 일이나 감정을 부추겨서 더욱 커지게 하는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관련된 속담으로 붙는 불에 키질, 붙는 불에 기름 끼얹는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려야 할 일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겨서 더 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속담 불난데에 부채질한다와도 비슷한 뜻입니다. 키질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비질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나비질은 곡식의 검부러기나 먼지 따위를 날리려고 나비가 날개를 치듯 키를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의미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한낮이지만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25도를 밑돌며 선선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춘천 23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을 보이며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부산 28도, 제주 31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약하게 일부 지역에 내리겠지만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다소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작되겠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3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강원 산지는 곳에 따라서 100mm 이상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충청 남부와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 습도는 8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혼란 상황에 대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결론이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597명으로 12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6만 400명 중 다태아는 1만 4천 명으로 5.4%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요.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5명의 최고위원이 당선이 돼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신임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자, 고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최고위원 선출을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고체고라고 하면서 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곤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고체고가 돼버렸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을 얼만큼 강하고 유능하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요구 사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 한 발 신중하면서도 또 굉장히 개혁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최고가 되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77.7% 득표율, 이거 당 역대 최고 기록이던데요. 이재명 대표 선출에 담긴 당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힘을 모아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 이 방식이나 혹은 결과물들을 보면 형편없기 그지없거든요. 네. 그냥 무능함을 넘어서 무도하기까지 한 정부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스스로 찍었던 분들조차도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게 지지율 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야당이라도 이걸 똑바로 세우고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지 않겠는가. 그런 힘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출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힘이 모인 것이다. 또 정부가 너무나 못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됐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수락연설에서 이 국민을 35번이나 언급하면서 민생을 위한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 대표 수락연설 중에서 좀 그럼 고 최고께서 중요하게 들은 대목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인가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그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비공개로 저희들끼리 회의를 할 때 대표님께서는 어떤 걸 가장 하고 싶고 어떤 걸 가장 많이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뭐 평화도 있을 수 있고 경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법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민생이죠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 지사를 지내면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행정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로서도 그냥 말로만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서 성과를 국민들께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고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 지도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후보 때부터 다양성을 강조하신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선거 당시에는 이제 표를 얻고자 하는 전략을 펴다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동될 수밖에는 없겠죠. 다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발언이나 혹은 최고위원들의 행보들이 이재명만을 위한 행보를 보이신다면 그거는 정말로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좀 가려운 것도 긁어주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무색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안배가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 이 모두가 서울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최고위원들이시잖아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스스로도 서울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멋쩍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진영직 최고위원 2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지역 안배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저는 현재 있는 최고위원들도 지역별 전담제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정이 예를 들어 강원도를 책임진다. 그럼 이제 강원도에 있는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기초의원들까지도 소통하면서 진짜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것을 민주당에게 바라는지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서 중앙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면 꼭 출신이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각종 현안 이슈들을 중앙으로 다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권역별로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전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고 의원께서 이번 전대 레이스에서 보니까요. 일부 강성 팬덤 지지자들에게 좀 사퇴 요구도 받고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지났지만 최고위원이 되셨지만 그때는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 많이 받습니다. 네. 예, 그게 뭐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꽤나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저의 정책이나 정치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도한 인신공격들이 있을 때는 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만 이런 분들이 아주 다수를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소수일 것인데 제가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유는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다는 점하고 또 당원과 당원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대회가 다 끝나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저와의 이 관계나 이런 것들도 또 애써 설명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되게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서로 이견이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는 토론 때 충분히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결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막 토를 달거나 막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거는 정말 저 국민의힘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거 자체를 부정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는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모든 당원들의 마음도 잘 어루만져가면서 이제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 지도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온 지금 언급한 뭐 이른바 팬덤 정치 좀 강성 당원들이 너무 좀 이 쏠림 현상이 있다라든가 아까 말씀 또 주셨던 이제 지역에 대한 안배 지금 호남권 권리당원 평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이제 밑돌았던 35%대 이게 지방선거 때도 그랬었고 일종의 보이콧 아니냐. 호남이 좀 이제 뭔가 민심을 거두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분석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실망한 당원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실망했느냐라고 한다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서 아마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도 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유능한 또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게 계속 축적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 호남의 높은 투표율 혹은 득표율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호남은 무조건 우리를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절박하게 달라붙지 않으면 저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귀 기울이고 당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오전에 새 지도부가 첫 회의를 가졌더라고요. 좀 분위기 어땠고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나요? 그냥 향후 지금 정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당이 아직 이 구성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인 논의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최고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아젠다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 그래서 모여서 말을 해도 늘 끝이 안 나는 그래서 빨리 또 모여서 또 논의했으면 좋겠는 어제도 사실은 헤어지면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똑같아서 아마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공개된 걸 보니까요. 이재명 신임 대표 첫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더군요. 이 영수회담의 필요성 고 최고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잖아요. 선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국회에서도 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똘똘 뭉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숙제들을 자꾸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여전히 그냥 분노와 억울함 막 이런 것들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실에 인사를 뭐 몇 명 하겠다라고 이제 그 기사들이 좀 나오던데 저는 그냥 꼬리 자르기 하는구나 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국민과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검증에 대한 그 실패, 그러면 공직기강이고요. 인사에 대한 문제는 인사수석이나 혹은 총무비서관이 해당이 됩니다.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비서실장이고요. 하지만 이 어느 누구도 그 인사 바뀌는 명단 안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즉
별로 이제 힘 없고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분들만 정리시킴으로 인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는 결국은 윤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 있는 문제도 결국은 윤핵관에 해당되는 이 검찰 라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인적 쇄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 됐으면 대국민 사과하셔야죠. 별로 인적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변화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구나. 아직도 더 우리 야당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지도부가요. 오늘 오후에 경남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 최고가 유일하게 친문계, 이전에 저희 시사본부하고 인터뷰하실 때도 이 친문계로서의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계신데 이 문 전 대통령 예방에 담긴 의미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는 통상적인, 순서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살아계시는 분이 유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잘 해 나가려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들은 계속 이렇게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좀 부족한 것들은 또 보완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 국회에서 얼만큼 이 정책들을 새롭게 또 내보일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것들도 많이 좀 숙지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는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당내 통합도 지금 큰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당대회 내에서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 특히 이재명 지금 대표가 됐습니다만 당시 후보의 사법 리스크 또 이른바 사당화 논란 이게 좀 불씨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당헌 80조 논란이 이렇게 컸어야 하는가 하는 좀 자성들도 나오는데 자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한다. 이 당헌은 부결이 됐었는데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거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고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의 그 눈길은 바깥으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된 것이 다시금 올라왔을 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민생과 또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끝장을 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이 민생고 때문에 시름을 앓고 계신데 당내에서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좀 바깥으로 돌리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눈길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 최고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민주당 현안이 있으면 연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에도 바빴어요. 뉴스 보느라고. 뉴스 보느라고. 안 볼 수가 없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무간지옥에 빠져있나. 정말 괴로웠습니다. 예. 정치인도 아니신데. 그러니까요. 뉴스를 봐야만 하는 의무 때문에. 네. 자, 맞습니다. 일석이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주말에도 연일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로 돌아가서 쭉 훑어봐야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금요일에 이 법원이 받아들인 거 부분 인용, 일부 인용 이게 아주 파장이 컸는데요. 사실상 인용이다.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됐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 먼저. 일단 뭐 여당이 지금 총체적인 이 욕심과 무능만 드러내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10일 조금 넘었는데요. 네.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가처분 인용 결과보다 그거에 대처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사실은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의 핵심은 비상 상황이 아니답니다. 네네. 일단 이 당원들의 총의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이제 여당은 5시간 의총을 해서 내린 결과가 또 다른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통해서 또 다른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의 민심에 맞서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밖에 그 의사결정을 못하고 도대체 그 당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거 있는 건가 이런 짙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아까 김 대표님 무간지옥이다 얘기하셨는데 예. 왜 이 국민의힘은 이 비대위의 무간지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걸까요? 이준석이 싫어서죠.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이준석 지금 여당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네네네. 정리를 몇몇 기사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일단 지금 다중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중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윤핵관들을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비서진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 보도들을 나오는 거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지금 행정관들에 대해서 지금 감찰도 하고 그래서 매일 한 명씩 짐 싼다라는 거예요. 상당수가 윤핵관들이 밀어넣은 사람. 여기서 윤핵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권성동, 장제원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실도 모르는 일들이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언론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실제 관철이 되는 과정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 교육부 장관 이름이 뭐 그만둔 박순애 전 장관. 박순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만두게 됐냐면은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박순애 장관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안다라고 조선일보가 아침 7시 18분에 보도를 해요. 대통령실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박순애 장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박순애 장관은 본인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일 교육위원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랬는데 서로 이제 연락을 해보고 이러는데 여론을 막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박순애 장관이 그날 저녁 6시에 사퇴를 해요. 그만둬야 되는 거구나. 대통령실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검찰 라인들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 칼럼이 하나가 있는데 뭐 광화문에서 홍수영 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장핵관도 있고 권핵관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단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의 권력을 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핵관이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으로 대표되는데 이 안에 또 권핵관과 장핵관이 또 따로 있다. 서로 이제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이 범윤핵관들에 다 견제를 하려고 있고 권성동은 권성동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장제원은 장제원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공동의 외계인은 이준석이야. 그러니까 잠깐 손을 잡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 들어줬다가 오늘 그래서 중앙일보 아침에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은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권성동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뭐 당원 의총에서 결정된 거는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다 지금 엇박자로 다 따로 놀고 있다. 지금 무한투쟁에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무한투쟁, 다중투쟁.
글쎄요. 취임 이제 110일밖에 안 된 정당이, 안 된 권력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건 이제 어떤 정치 문법을 대입해봐도 납득이 안 되고 저거는 이제 임기가 한 110일 남은 정권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서 이제 윤핵관의 분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의총에서 윤한홍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번에 연판장 돌렸던 의원들 나와서 말씀 좀 하시라고. 근데 그 연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 직무대행 체제를 빨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 연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판장을 주도한 사람이 박수영 의원이에요. 장제원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부산에서. 그 얘기는 윤한홍 의원도 윤핵관이잖아요.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윤핵관인데 권성동 의원하고 상대적으로 가깝다 그래요. 윤한홍 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우회적으로 장제원 의원을 저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런 강경 일변도의 이준석 밀어내기가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자중 질환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이나 정권을 책임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 자각이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니면 자기들의 공천권이나 이 자기들의 권력에만 욕심이 있나. 근데 책임은 안 져요. 이 상황이 됐는데 아무도 나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지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 있어서 당을 더 수렁속으로 밀어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만인의 다중투쟁 시대다. 핵관의 시대다. 저도 헷갈리는데요. 저 박핵관을 해야 되나? 김핵관을 해야 되나? 줄을 어떻게 쓰나 고민인데. 잘 판단하세요.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부에서 정리를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또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출범 후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냥 직무정지된 대표.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맞습니까? 대표가 맞습니까? 저는 대표가 맞다라고 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맞는데 많은 방송에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지 전 대표로 일단 불러볼게요. 그게 좀 혼동이 있어요. 저는 대표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제 법원의 취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투쟁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데자뷰다,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그 징계 2개월이 정지가 됐잖아요. 그때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일단은 판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판사 탄핵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성향 얘기도 나오고. 성향 얘기도 판사 성향 얘기도 나오고 탄핵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주호영 심지어 판사 출신인 분이 그 판사의 성향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그 당에서는 법치주의를 그동안 입을 하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했는데 권력을 잡으니까 싹 바뀐 거예요. 그럼 뭐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앞에서 박정호 기자나 임경민 작가 잘 설명했으니까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다 넘어가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영화 생활의 발견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지금 괴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괴물이 돼가고 있다. 야, 영화 대사까지 인용을 해야 되는 이 지경.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한다. 그리고 대안을 찾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국민의힘 지난 토요일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열었고요.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 정면 돌파 선언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이제 답변은 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당의 의원과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라면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죠. 네.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의 다른 버전이긴 한데 근데 사실상 당무에 관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체리따봉 문자 내부 총지라는 당대표 게다가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전당대회에 연내에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대통령을 아주 직격했더라고요. 결국 지금 당이 이 꼴이 난 거는 대통령 때문인데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상 당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정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 상황을 저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도 그렇고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더 훌쩍 넘어버린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 관여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여 안 하면 된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제 같은 결론을 내려면 그저께 같은 결론을 내려면 뭐로 5시간씩이나 의총을 합니까? 5시간 의총해가지고 사실은 뭐 하나만한 결론을 냈고 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5시간씩 의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 않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의원들 다수는 결국은 당내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 그에 따라서 나의 공천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 이 눈치를 보느라고 즉 윤심이 뭔가 그 눈치를 보느라고 저마다 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고 대세에 추종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극복하려면 저는 관여 안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저렇게 관여를 하다가 민심 위반이 크게 일어나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하겠다라고 하면 여당에서 제일 먼저 나올 소리가 뭘까요? 대통령 탈당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본인이 맞이할 수도 있고 자초하는 거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고요. 다 동의. 두 분 의견이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비겁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저는 가짜 민주주의자고 가짜 법치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징계 직무대행했을 때 이게 억울하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 인용해서 그거를 등에 업고 대통령까지 된 분이잖아요. 마치 정치에 개입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내부 총재 문자 보냈죠. 그런 다음에 그 TV조선 보도 보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찾아가가지고 최고위원들한테 사퇴하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파이낸셜 뉴스 보도 보면은 그때 무슨 전당대회를 내년에 엽니까? 올해 열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도대체 당무에 개입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 개입해놓고 다 모르는 척하고 분리할 때는 마치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당무 개입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법치를 왜 법을 안 따릅니까? 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취재는 그런데 또 이제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 한 바 없다. 또 이제 부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취재로 나온 이야기니까 언급을 해 주셨고요. 자, 한 가지 요거 궁금해요.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 책임론의 중심에 있을 법한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당직의 뭐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당대표가 이제 직무 정지돼 있으니까 지금 비대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됐고요. 근데 돌고 돌아 권성동. 그래서 심지어 별명이 피닉스 권성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사실은 옳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뒀어야 될 타이밍은 이 체리따봉 문자가 공개된 즉시 그만뒀어야 됩니다. 문자 유출 때. 그리고 나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뒤에 뭐 비대위를 만들던 아니면 최고위원회를 이 보강을 하든 그렇게 왔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걸 어떻게 봉합해 보려고 계속 이 원내대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상황을 전 자초한 거라고 보고요. 어제 의총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뭐 중진들도 그만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아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이쯤 됐으면 그만둬야 되죠.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변명을 대는데 그냥 합의 추대하면 돼요. 일종의 이제 비대위원장격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서 길어야 뭐 1년이니까 원내대표 임기가 위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중진으로 당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선출하면 내일이라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본인의 욕심이 있는 데다가 또 과도한 이 이상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책임지는 건 그만두는 게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여기서 져야 된다.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을 어떻게든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계속 사고가 됐어요. 급기야는 법원에 가서 그게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또 여기서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전 당의 앞길을 막는 일이고 지금 그만두고
이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서 선출이든 합의추되든 그분이 비대위로 가든 아니면은 기존의 최고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보강 선출을 하면 되니까 당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를 선출해가지고 가든 그 상황에서 당이 좀 이 국면 전환을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권 원내대표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안 만들어주고 지금 앞길을 막고 있어요. 네. 본인의 처신이 지금 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권 원내대표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당 내 상황은 짚을 게 참 많지만 앞으로 또 행보도 지켜봐야 되고 오늘은 좀 여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일석이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이재명 신임 대표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신임 대표 계속 이제 영수회담 요청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김준일 대표님. 네. 어떤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면은 이재명 어떤 야당 대표의 격이 확 올라가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영수회담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 바로 싸울 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싸우겠다. 말을 할 때 앞에 뭐뭐지만 뭐뭐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방점이 찍히나요? 뒤에 방점이 찍히나요? 뒤에 찍히죠. 네,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 싸우겠다의 방점이 있다? 네, 싸우겠다의 방점이 찍혀 있고 다 알아요. 대통령실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받기가 어려운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익인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협치, 법안 통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당부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겠죠. 국회 다수당이니까. 국회 다수당이니까. 어차피 협치는 글렀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나 정권 하는 거 보면은 글렀어요. 좀 단정하지 마세요. 섬찟해. 잘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의 강경한 태도도 있지만은 지금 하는 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게다가 영수회담이란 단어를 원래 대통령은 안 좋아해요. 네네네. 옛날 문재인 정부도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여야 지도부 만찬 뭐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도 나왔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누가 도대체 나가나요 지금? 또 권성동인가 돌돌권. 예. 그러니까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소할 겁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그 법인카드 2주 남았거든요. 그 공소시효. 그래서 줄 기소가 이어질 거예요. 9월 9일. 네,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 만남 자체가 성사되기가 힘든 분위기로 갈 거예요. 이제 사법 리스크가 터지면서. 자, 박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봐도 지금 지지율도 크게 좋지 않고 그럼 이게 통 크게 야당 대표, 신임 대표와 만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협치도 당부하고 하면 조금 본인 지지율이나 전국 돌파에 도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당 내부로 봐도 자중질환이 너무 심각하고 국정 동력 안 생기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여야 대표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새로운 국면 전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EJ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야당 대표고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치열하게 승부를 걸었던 이 정치적 상대방이지만 그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현실적으로도 이번 정기국회 때 어쨌든 이 정권의 임기 중에 해야 될 중요한 개혁들의 동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법률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여야 관계로 보면 법률 예산이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연금 개혁이 됐든 노동 개혁이 됐든 뭐 감세 법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할 거고 계속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정쟁만 반복될 건데 손해를 누가 봅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는 권력을 가진 쪽이 보는 거예요. 야당은 어쨌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싸우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야당은 그런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지만 여당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저라면 EJ하는 심정으로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이준석을 제압하겠다 이런 구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치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분이 이제 검찰에만 계셨던 분이잖아요. 범죄자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지금 이재명 그 대표는 범죄자다. 이런 심중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선 때 그런 지난 대선 때도 했어요. 그랬고 거의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 영수회담 뭐 택도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결국 전국은 더 벼랑 끝 대치로만 치달을 거다 봅니다. 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좀 통이 큰 그런 대범한 정치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게 아쉬운데 하나 이슈를 오늘 더 다뤄야 됩니다. 자, 정의당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의 일환으로 자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총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게 31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일 뭐 주말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당원이시니까 박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찬성하십니까? 찬성할 수가 없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이 당원 총투표입니다. 아 그래요? 정의당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 공직자에 대한 이 탄핵은 소환 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 제도는 발의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당원의 10%가 발의를 해야 되고 진성당원에 그다음에 50%가 투표해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그게 가결이 되는데 일반 안건에 대한 당원 총투표는 5%만 발의하면 되고 20%가 투표해서 그중에 과반만 얻으면 이게 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이제 탄핵을 의도하는 그런 성격의 총투표인데 이거를 소환 제도로 가자면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허들이 높으니까 약간 꼼수를 부려서 일반 안건으로 우회한 건데 저는 지금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이걸 왜 수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욕먹기 싫어서 수용한 것 같은데 좀 무책임한 정치를 했다. 첫 번째 이걸 지적하고 싶고 일단 탄핵에 준하는 불신임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당원 당규를 위반했든지 아니면 불법을 저질렀든지 비위를 저질렀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당이 어쨌든 이렇게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비판을 받고 무기력해지는데 비례대표들의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일종의 정치적 불심 탄핵을 물을 만큼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있느냐. 이게 과연 이 국민들이 선출한 당원들이 선출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를 불신임할 사유가 되느냐 이 측면에서 이치에 좀 타당하지 않고 이 지금 당이 처한 위기의 원인의 핵심에 맞닿아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 그래서 당이 그러면 혁신하는 거냐. 비례대표들이 총사퇴하는. 대기 순번에 있는 비례대표들이 자리를 승계해요. 또 올라온다. 국민들 보기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정의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얼굴만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에서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반론에도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들이 비판받을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6명밖에 안 되는 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권력 자원도 크지요. 그에 대해서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당원들의 생각과 비례대표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괴리됐는지 특히 이제 젠더 이슈 같은 그런 어떤 논란이 많았던 이슈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올바름만 내세워서 이 당원들과 유리된 그런 어떤 본인들만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대목들을 반성해야 되지만 저거를 이런 방식으로 묻는다는 거는 지금 이 당의 비상 상황에 맞지도 않고 당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이준석 몰아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 당이 지금 민주당은 끝났지만 모두 비대위 상황이었고 세 당이 모두가 당원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 국민들이 이 당원까지 다 알아야 되나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의당은 정의가 없어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의로운 이게 방식이냐라는 걸 굉장히 하고 정의당은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거든요. 수습할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빨리 당대표가 되셔야 돼요. 정의당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박원석 의원이시고요. 가장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박원석 의원이에요. 잘 나가다가 지금 마지막 결론에서 약간 짜고 치는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 빨리 탈당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탈당하지 마시고 당 수습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책임져라. 돌돌 박원석으로. 돌돌박으로.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았는데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슈가 쏟아질지 벌써 손에 땀을 쥡니다. 자, 오늘 일석이조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가 되겠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의 마지막 코너는요.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영상으로 보고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500년 만에 가뭄으로 애를 먹고 있다.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3개월째 비가 그치지 않아서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남아시아는 매년 6월부터 이 3개월 정도 우기거든요. 우기죠, 예, 우기. 몬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6월부터 시작된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348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0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네네.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언론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약 94만 채의 주택과 3,451km의 도로가 파손이 됐다고 하고요. 교량 149개가 유실됐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8월 평균 강수량이 전년 대비 241%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파키스탄 남동부 신드주에서는 평년보다 7배다, 9배다.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정도의 넘는 비가 내렸다라는 거죠. 이건 거의 비가 아니고 물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번 홍수로 파키스탄 160개 행정구역 중에서 최소 116개 구역이 피해를 입었고 66개 구역은 공식적으로 재난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파키스탄 정부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군 병력을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구조 헬기를 보내지 못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를 향해서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린이 300여 명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사망. 원래 3개월이 우기긴 하지만 평년보다 한 7배 이상 비가 더 내려서 이거 물폭탄이다. 구조를 기다리다가 결국 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도움의 손길이 좀 빨리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4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최대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를 받은 경우 2만 달러까지 탕감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백악관은 이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최대 4,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이 중에서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요. 한 66%에서 69%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대출금으로 학자금 네네. 대출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소 300조 원이 넘게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죠, 앞두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추진하면서 강수를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도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도 꽤 되고 대출을 이미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정책적으로 탕감을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빚은 갚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대에 부딪혀 왔던 건데요. 게다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사인을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권한 행사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법적 분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출 없이 대학 학비를 본인이 낸 경우 이건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 땡 잡았네 이러면서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가끔 선거 때 나오지만 반값 등록금, 아예 무상 이제 등록금 지원 이런 상황이 사후적으로 벌어지는 거라 형평성 논란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상당히 격렬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 혜택을 받는 쪽에서는 10,000달러 탕감 조치로는 안 돼. 더 해줘야 돼. 적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 측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높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을 가는 쪽도 완전히 빈곤층이나 서민층은 대학을 가는 비율이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엘리트들에게 정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꼴이다. 네네. 그리고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거나 대출금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탕감을 해주게 되면 대학 측에서 또 학자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조목조목 비판을 하니까 26일에 백악관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과거 정부의 정책으로, 여기서 말하는 과거 정부는 트럼프 때입니다. 네네. 적게는 2억 5천만 원부터 많게는 31억 원까지 채무 상환을 면제받은 공화당 의원들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받아놓고 왜 젊은 청년들에게 이 정도도 못 갚아주게 해? 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공방을 주고받네요. 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알겠습니다. 야, 의원들도 또 이렇게 탕감을 받은 얘기가 이제 공개되니까 예. 국민들은 이쪽에도 화나고 저쪽에도 화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대만인 수천 명이 동남아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논란이 됐다. 야, 이게 21세기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대만인들을 동남아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에 이제 뭐 강제로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하거나 심지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있는 채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속아가지고 출국한 대만인들이 5천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중국어 사용 가능 지역에서 근무한다. 뭐 경험 없어도 되고 기본적으로 PC 다룰 줄 알고 타자만 치면 돼. 네. 어디서 많이 듣던 광고 같죠, 느낌이. 그러면 급여는 최소 2,500달러다. 이런 허위 광고로 18세에서 35세의 청년들을 유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일단 대만 내에서 범죄 조직이 끌고 가서 동남아 범죄 조직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은 미얀마의 카렌족 군벌과 결탁해서요. 네. 4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KK 단지 안에 감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금된 대만인들은 주로 본국의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자신처럼 이제 동남아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오라고 유인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게 할당량이 있대요. 네. 이걸 채우지 못하면 전기 고문 등 가혹한 형벌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채로 장기 적출을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신체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21세기에 영화에서나 아주 극단적인 잔혹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고 제 충격은요. 대만이 뭐 하나의 중국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5천 명이라는 대단위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감금이 돼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아, 이건 그냥 일반 범죄보다 훨씬 극악한 범죄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지금 대만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네, 이 지금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이 캄보디아인데 네. 이쪽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친중 국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의 거점으로 이제 삼은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1997년에 여기서 대표처를 철수한 뒤에 현재 외교 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알았어도 외교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야당인 국민당 측에서는 너네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정당이죠. 민주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신남방 정책 표방하면서 그동안 동남아 외교 잘해왔다고 자랑했는데 왜 이거 손 하나 못 쓰냐. 정책 실패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여기서 캄보디아에서 3,000달러의 몸값을 주고 겨우 탈출한 한 젊은 커플이 우리가 총통부에 구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무시당했다. 야.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언론에 폭로를 하니까 분노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지금 즉각적으로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뭐 자국민 일부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현재 감금된 상태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의 숫자가 5천 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큰일입니다. 대만도 대만이지만 또 어느 나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도 혹시 또 이런 일이 없는지도 돌아봐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심각한 가뭄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관측된 지역만 262곳에 달할 정도로 네. 말 그대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지난 19일에 저녁에 가뭄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자 일단 이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문제는 강의 수위가 점점 얕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고 중국인 4억 명의 식수원인데다가 또 중국 경제에 필수적인 운송로 역할을 하고 있는 양쯔강 수위가 1865년 수위를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157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양쯔강이 여러모로 쓰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80% 이제 수력 발전을 수찬성이 양쯔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발전량 자체가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사실 또 수찬성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장들이 15일부터 27일까지 아예 가동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각 가정에서도 전력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뭐 당국에서 27도까지 에어컨 틀지 마, 6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 물과 에너지 아껴라 이런 공문까지 내려보낸 상황이고요. 뭐 담수호의 그 수위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수난을 겪는다거나 또는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댐 수위, 이 강수위가 내려가서 뭐 물이 못 떨어지니까 수력 발전이 안 되고 전력이 부족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자, 중국 정부 가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인공강우 실시.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뭐 충칭시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실 우리 인공강우 실시했어요라고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번엔 밝혔다는 건 그만큼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부분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걸 뭐 그 넓은 지역에 다 할 수도 없겠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폭염에 또 가뭄에 또 폭우에 인신매매 이게 웬일입니까? 자, 오늘 국제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은요. 9200-5021-4230-1404-7455님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